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신우와 시모 때문에 남편과 상당히 큰 갈등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해보려 해도 도저히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3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3년 전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청약에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댁 집안 식구들이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시모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편이 저를 툭툭 건들면서 시모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을 노려봤지만 그런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얘, 내 말 안 들리니? 너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히 넓고 좋은데 굳이 거길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입주할 때 내 딸도 그 시기에 맞춰서 결혼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대꾸도 안 할 정도로 기분이 상했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청약이 있어도 내 집 마련하기가 쉬운 것도 아닌데 정말 신중히 결정하고 청약을 지원한 건데 그걸 왜 아가씨한테 넘겨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 건데요?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셔도 제 대답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할걸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래서 지금 내가 부탁을 하는데도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야? 너희들은 젊었을 때부터 결혼해서 굳이 청약 필요 없어도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자본금이 있지만 내 딸 미연이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쪽 집안도 준비가 덜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네가 어느 정도 양보만 해준다면 미연이도 결혼하는데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가족이란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니? 가족이요? 저희가 언제부터 가족 타령했었죠?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입주금이 좀 모자라서 그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옆에서 자기 나중에 결혼할 때 필요한 자금이라면서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난리 친 적 있었죠?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둘이 맞벌이 하고 있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시간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도 그것조차 싫으셔서 저한테 등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희가 대출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렵게 부탁드린 건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이 사람한테도 다 들었었는데 아가씨가 빌려주지 말라는 말에 두 귀를 닫으셨으면서 제가 청약 당첨되니까 이건 또 욕심 나시나 봐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청약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네요. 어머,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왜 빌려주지 말라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랬던 거죠. 지금 서로 자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집 문제만 해결돼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안 되겠어요? 그 집은 너희들 직장에서 꽤 먼 곳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직장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근처로 이사한 건데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어? 미연이는 네가 청약 당첨된 위치에서 직장이 코앞이라 여건도 딱 좋은데 이번에 결혼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겠니? 중도금은 내가 중간에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분양권을 넘겨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그냥 지금 집에서 사는 게 100배, 1000배 좋을 것 같은데 내 말 듣고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안 되겠니? 더는 시댁 식구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아 입을 닫아 버렸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으려 하지 않자 얼굴을 붉히면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된 아파트를 본인들이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청약을 신청했던 지역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라 당첨이 될 확률도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저 같은 경우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물론 직장과는 좀 떨어진 곳에 당첨된 거지만 한 지역에 오래 살았었고 청약을 넣은 기간 또한 오래됐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저에게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은 유리한 조건에 속해 있었는지 간절하게 바랬던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 말로는 10억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됐다곤 하지만 어차피 처분할 생각 없이 그 집에서 아이들과 평생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안 좋은 분위기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한마디에 결국 부부싸움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까지 전부 다 꺼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아직 입주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야 돼? 그냥 말로만이라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당신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5이 살기에도 적당한데 굳이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 우리 엄마 말처럼 결혼 선물로 줘도 되는 거잖아.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베풀면 그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쪽이 워낙 청약 과열 지역이고 위치도 좋아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중에 분양 금액이 상당할 거라는 말이 들려오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미연이랑 우리 엄마 마음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 자리에서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사람 불편하게 분위기 조성하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일단 그 자리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나중에 나랑 따로 대화하면 될걸.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상처받았잖아. 쓸데없이 청약은 왜 넣어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좋게 얘기할 거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겠어. 뭐?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그동안 힘들게 청약 넣고 이것저것 다 알아봐서 조사하고 당첨된 청약을 아가씨 결혼 선물로 주자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랑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쓸데없이 괜한 말 하지 마. 그렇게 거기 살고 싶으면 본인이 청약 넣었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럼 알아. 추첨을 통해 당첨됐을지도 모르지. 확실하게 싫다는 의사 밝혔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남편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아이들을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신우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었던 이유가 신우가 일하는 직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땅치 않아서 계속 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우 직장 근처에는 집값이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은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신우가 당첨된 저희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던 거죠. 시모도 신우가 결혼식을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누가 신우 결혼 선물로 청약이 당첨된 집을 넘겨주겠어요. 제가 살고 싶은 집인데 그걸 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싫다고 반대하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처럼 서로에 대한 감정을 좋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갈등이 지속되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주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저희 가정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청약을 신청했던 거고 남편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결정한 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게 될 줄 알았지 분노를 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냉기가 흐르는 관계 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시모가 부르셔서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리게 됐는데 거실에 앉아있던 신우가 저를 노려보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순간 들어오자마자 결국 저도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머, 가족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적인 언니 왔어요? 엄마, 저는 이제 그만 나가요. 올케 언니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아서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불만이 좀 있어도 윗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버릇없이 말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너도 참,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오늘 확실하게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얼굴 좀 보자고 한 거다. 너 청약 당첨된 집에 들어가서 살 거니? 들어가서 살고 싶으니까 청약 신청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과 그 집에 들어갈 거고 아가씨한테 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 그럼 오늘 너는 이 시간 이후로 내 며느리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얼굴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중간에서 괴로워하는 내 아들 얼굴 보는 것도 나 또한 힘드니까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봤자 뭐 하겠어?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며느리 나도 보고 싶지 않다.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바라는 거였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는 것도 진절이 나게 싫었거든요. 말이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럼 볼일 끝난 거죠? 저도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는 뭐 좋아서 때 되면
어머님 댁에 들리는 줄 알아요?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하고 참아왔는데 명절 때만 되면 온갖 잡일 저한테 다 시키고 힘들게 음식 만들고 있는데 자리 깔고 앉아서 가족이라고 도와주지도 않고 입에만 밀어넣고 있는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큰일이 있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신경 쓰고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닌가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을 때는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인연 끊자고 직접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발 부탁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 봐도 되는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서운해서 저러시는 건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인연을 끊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인연을 끊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더욱더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설득하고 좋게 풀어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결국 상처만 남을 텐데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이랑 등 돌리고 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 나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테고 결국 우리 둘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걸 바라는 건 당신 어머님이랑 아가씨 같은데? 그리고 당신도 나랑 헤어지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잖아. 청약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서로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가씨랑 어머님 편에만 서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지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지 알아?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원하면 여건되는 어머님이 어머님 짐 처분해서 해주시던가요. 그러고서 합가를 하시던 하세요. 저한테만 바라지 마시고 아가씨랑 결혼할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남자를 물색하던가. 나처럼 계획을 하고 준비하면 차후에 청약에 당첨될 수 있게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우리 그만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지금 상황에서 당신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너무 납득이 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만하고 싶은 생각뿐이야. 당신도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쳤어. 남편은 제가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려 하는 것보단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며 알아서 하라고 되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은 것도 아닌데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남편과 각방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말도 안 하고 살아오다 보니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게 되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이것저것도 안 되는 관계에 차라리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들을 재우고 늦은 저녁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남편한테 대화 좀 하자며 거실로 불렀습니다. 억지로 거실로 나온 남편은 이제는 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쳐다도 안 보고 있었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저번에 어머님 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졌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 더 안 좋은 결과만 가져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때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서로가 섣불리 먼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서로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지. 나는 당신이랑 좋아서 살고 있는 줄 알아?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랑 나도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아이들한테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하루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지.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도 더 이상 당신한테 미련 없고 감정도 없으니까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아이들도 클만큼 컸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각자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으니 이혼해도 큰 문제 없을 테고 당신은 청약 당첨된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면 되니까 훨씬 편하겠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나를 거실로 부른 거잖아.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좋겠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같이 살아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내일 바로 도장 찍으러 가지.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고, 최대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남편도 갈라서는 마당에 더는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약속된 날짜에 가정법정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최근까지 시간을 끌어오고 말았죠. 남편이 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하다가 자동화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에 급하게 수술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먼저 들으셨는지 시모가 오열을 하고 계셨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신우가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열을 하고 계셨던 시모가 저에게 다가와 제 뺨에 손을 올리면서 머리채를 잡더니 남편이 사고가 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으면 사고가 났겠어. 오늘 이혼하려고 약속이 잡혀 있었다며. 내 아들 생산직에서 일을 하는 거 몰라? 시간 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랑 이혼하려고 그 시간 빼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평생 죄인처럼 내 아들 책임지고 살아야 될 거다. 이혼? 너 입에서 한 번만 더 이혼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정도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니가 그냥 나한테 나중에 분양권 넘겨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고집만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게 왜 전부 제 탓이라는 거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시작한 게 누군데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아니에요? 제가 청약에 당첨돼서 아이들과 그이랑 행복하게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결혼 선물로 달라는 억지를 부렸잖아요. 어느 누가 선물로 아파트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능력이 안 되면 그거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눈만 높아서는 새 집은 가지고 싶었나 봐요.
아가씨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뭐야? 너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그랬어? 가족이면 서로 돕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는 거지? 이제 결혼해서 시작해보려는 내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행동한 게 잘했다는 거야? 네가 청약 신청만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내 딸이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았을 거다. 너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될 거야.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달려들었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준 덕분에 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험한 말이 계속해서 오고 갔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은 수술실에서 나왔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가 팔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시모와 신호가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롤링에 팔이 빨려 들어가면서 뼈가 전부 다 으스러져 수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고 회복을 한다 해도 평생 후유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지만 오른쪽 팔을 아예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추가적인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마취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앞이 캄캄할 정도로 남편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멀리에서 남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금 기력이 회복한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는 저를 병실 안으로 불렀어요. 시모와 신우는 제 얼굴 볼 필요 없다며 접근하길 꺼려 했지만 남편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며칠 만에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저에게 더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기 위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남편은 왼쪽 손으로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고 너무 놀란 저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쓸데없이 청약을 넣어서는 집안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잖아. 내 오른팔 어쩔 거야? 감각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도 않았어. 이혼? 내 몸이 이런데 내가 이혼 해줄 것 같아? 평생 당신 등에 빨대 꽂고 살 테니까 당신은 쥐죽은 듯이 살아. 그리고 청약 당첨된 거 내 동생한테 분양권 넘겨줘. 알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당신을 못 살게 굴 거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롭게 만들 테니 각오해. 남편한테 뺨을 허용하게 된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제가 괜히 청약을 넣어서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쪽 팔을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재활 치료를 했었지만 노력을 해도 팔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자 의사는 평생 장애를 겪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게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이혼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온갖 시달림을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오고 있었죠. 남편의 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집에서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던 남편은 자신의 팔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런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술에 의존해 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행동들 또한 심각할 정도로 거칠어져서 안전을 위해 친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버티면서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입주날이 다가오자 시댁 식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내 동생한테 분양권 넘겨줘. 그리고 언제까지 아이들은 장모님 집에 놔둘 거야? 당장 애들 데려오지 못해? 당신이 그런 행동이 아이들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고. 내 팔에 대한 값으로 동생한테 주기로 한 거니까 더 이상 토 달지 말고 분양권 넘겨줘. 알겠어? 집이 완벽하게 넘어가면 그때 결혼식 바로 올리기로 했으니까 미연이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라.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 엄마도 미연이 결혼식 준비 도와주시고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몸이나 신경 써. 부동산에도 매물들이 꽤 나왔더구만. 벌써 분양가가 10억 넘게 잡혀 있던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내놨어요. 제가 청약 당첨된 집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갖 욕은 다 얻어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가씨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다른 집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 집은 원하시면 부동산에서 알아보세요. 매물 많이 나왔다면서요. 저희 집도 처분하려고 내놨으니까 제대로 된 절차 밟으셔서 금액 지불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집을 왜 부동산에 내놔? 앞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반항하는 거니?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맨날 술만 먹고 집안은 전부 다 던져 부수고 아이들한테 본이 되는 모습조차 안 보여주고 있는데 뭐하러 붙어 살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작업 부주의로 사고 난 걸 왜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어 있었던 건 확실한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며칠 전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남편과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집안의 가장이 무력을 앞세우면 되겠어요? 그동안 함께해왔던 정이 있으니까 불쌍해서 지금까지 버텨준 것뿐이네요. 이혼소송 준비할 테니 불만 있으시면 똑같이 소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시모와 신우 또한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팔을 다쳤을 때 정말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옆에 잠시 머물러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재활치료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죠. 아이들 또한 아빠가 무섭다며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는데 더 이상의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혼을 결심했고 저는 이혼 소송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야 시모는 본인이 남편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미련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현재 아이들과 부모님 집 근처에 자리를 잡아 살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돼서 좋은 집에 입주하고 싶은 꿈이 무너졌지만 그 집에 억지로 들어가서 산다 해도 저에게 안 좋은 기억만 계속해서 떠오를 것 같아 처분할 생각을 할까 합니다. 저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중도금을 납부하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집에 대한 기여도를 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도와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은 온전히 제 몫이라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함께 벌어 모았던 돈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분하려 하자 부모님께서는 청약 당첨된 집을 너무 이르게 처분하는 걸 수도 있으니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네요. 지긋지긋했던 시댁 생활 청산했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제 자신도 많이 변했지만 주변 환경 또한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는 남편과 함께 원룸에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열심히 노력한 결과 세 식구가 살기에 넉넉한 아파트에 들어와 살게 되었네요. 땀을 흘린 만큼 그에 따른 결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인연을 끊고 살았던 시댁 식구들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출근을 하던 도중 저를 알아보곤 먼저 말을 붙여오더라고요. 그런데 과거나 현재를 비교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과거의 삶보다 현재의 삶이 더 못한 걸 볼 수 있었네요. 새형님이 제 앞을 가로막은 순간 10년 전 과거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0대의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해서 벌어먹고 살겠다고 작은 원룸 하나 얻어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땀 흘리며 일을 해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기 전에 잠깐의 시간을 활용해서 부업거리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될 때면 저희 부부가 사는 지역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당첨되길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처음부터 여유로운 생활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죠. 별건 없었고 서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만나는 거였지만 저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함께 모여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결국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었었죠. 막내 동서는 아직까지 원룸에서 살고 있다던데? 그렇게 벌어서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 둘이 합쳐서 월 300 정도 벌고 있다며? 내 남편 한 달 월급의 반도 안 되는데? 부업은 할만하고? 능력이 없으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 아직 젊은 나이니까 고생 좀 해도 되지. 20대면 창창하잖아? 나 때도 다 그랬어. 그러고 보니 형님, 이번에 지원한 곳 언제 발표 나죠? 이번에 경쟁률이 상당하다던데요? 다들 같은 동네 지원했지? 이번에 신축 아파트라.
아마 경쟁률도 상당할 거야. 자격 조건들 달성했잖아. 자격 조건은 이미 만들어 놨죠. 발표 날만 기다리고 있는걸요. 이번에 들어갈 아파트가 그래도 국내에서 손가락 안에 꼽히는 고급 아파트라 당첨만 되면 돈방석에 앉는다고 하더라고요. 동서는 언제 이런 대화에 껴보겠어? 내가 봤을 때 10년이 지나도 원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몰라. 이래서 남자가 능력이 좋아야 한다는 거야. 저희도 열심히 살고 있고 임대 아파트 청약 넣고 있는 중이에요. 10년 지나면 고급 아파트 입주할 수 있겠죠. 그렇게 살아서 어느 천년에 따라가겠어? 굳이 결혼하겠다고 해선 허락해 줬더니만 자리 잡기도 전에 임신하면 어쩌자는 거야? 한창 돈을 벌어야 될 나이인데 배가 불러오면 일도 못하고 내 아들만 죽어라 땀 흘리며 돈 벌어올 거 아니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니?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내가 걱정도 안 돼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 아들들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고민할 게 전혀 없는데 막내 아들 너는 건설 현장 기사에 막내 며느리는 현장 사무실 직원이라니 내가 너희들 볼 때면 속이 뒤집어진다.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고 있잖아? 이래서 결혼은 30대부터라는 말이 있는 거야. 자리를 잡아야 앞날이 편한 거라고. 엄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오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계획대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켜봐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 가지는 건 제가 원한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요. 저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가정의 틀을 만들고 싶을 뿐이에요. 저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요. 이 사람 일도 그만두게 할 거예요. 임신했는데 현장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쉽지 않고 집안일도 함께 하지만 어찌됐든 손이 가는 거니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남편이 제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일을 그만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지만 아직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근무를 지속해 왔었어요. 저희 계획은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남편도 원했지만 저도 원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있다면 앞으로의 목표를 위해 더욱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마자 시모는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새형님은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 저희 부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20대라 사회를 제대로 겪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거라며 어른들이 봤을 때 전혀 계획이 없어 보인다고 아예 무시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말은 전혀 들어주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조언을 해주시기는커녕 부정적인 말들만 늘어놓으시니 시댁에 갈 때마다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되었네요.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서로가 함께 모였을 때 계획이라도 세워주시고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다며 격려라도 해주셨다면 저는 새형님들과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이 생기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없었고 안 좋은 말을 계속해서 듣게 되는 게 반복이 되자 결국 시댁에 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시댁 모임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첫째 형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돌아오는 주말에 시댁에 꼭 들리라며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지만 대답해주기 귀찮으신 듯 잔말 말고 주말에 보자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남편도 그렇고 저 또한 시댁에 가봤자 상처만 받고 돌아올 게 뻔해서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괜한 불화를 만드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시댁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시끌벅적했고 집안에는 좋은 냄새가 퍼지고 있었네요. 새형님들은 입이 귀에 걸리셔서는 뭐가 그리 좋은지 시모아 웃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희가 왜 참석을 했어야 됐는지 그제서야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새형님이 고급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신분 상승했다며 저희 부부에게 자랑하려고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다가 왜 전화하셨는지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형님의 한마디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말았어요. 우리는 이제 돈방석에 앉았는데 동서는 아직도 원룸 생활을 벗어나지 못했지? 배는 불러오는데 걱정이 많겠어. 저희도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서 큰 걱정은 없어요. 노력한 만큼 분명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노력해봤자 뱁새가 황새를 쫓아올 수는 없다는 거 몰라?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겠냐고.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건데요? 저희를 이 자리에 왜 부르신 거죠? 축하받으려고 부르신 거 아닌가요? 기분 좋은 날 왜 인상을 쓰고 그래? 셋째는 막내 니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인데 그걸 안 입고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니? 부럽다면 부럽다고 하면 될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해봤자 지금 신세 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어? 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 결혼하겠다고 큰 난리를 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잖아. 시애미가 분명 자리가 잡히고 나이 30 정도 됐을 때 결혼하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어른들 말 무시하고 강행하더니 이것 봐봐라. 벌써 셋 다 좋은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너희들은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렇다 할 계획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잖아. 임대 아파트? 거기에서 살면 인생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겠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더 이상은 무리거든.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야. 매달 버는 돈은 똑같고 빚은 점점 쌓여만 가고 그렇다고 고급 아파트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없어서 더 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또한 부담스러워 시도조차 하지 못하잖아. 그러다 보면 10년, 20년 훌쩍 지나가고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살겠지. 이래서 처음 시작이 중요한 거야. 너희들은 실패했고 이미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버린 거라고. 민성이 너는 엄마 말 안 들어서 이 꼴 된 거야. 제가 이래서 여기에 이 집에 발도 들이지 않으려고 그런 거예요. 좋은 말 하나 듣지도 못하고 저희들 헐뜯으려 하시는데 뭐하러 오고 싶겠어요?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저희 아직 20대이고 할 수 있는 일들 수없이 많아요. 사람 일 아무도 모르는데 꼭 그런 식으로 상처를 주셔야만 속이 후련하신가요? 저희 선택이 잘 됐든 잘못됐든 항상 응원해 주시는 게 어려운 건가요?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거니 제발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수님들도 잘난 것 하나 없는 거 아시죠? 형들이 잘난 거지 형수님들 내세울 거 하나 없잖아요. 이 사람은 대졸인데 형수님들은 고졸 아니세요? 가방끈이 짧으셔서 그런지 입 밖으로 내뱉는 말씀들이 참 적급하시네요. 형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벌어오는 돈으로 인생 즐기고 있으면서 형수님들이 잘 나가는 척 행동하시는 거 상당히 역겹네요. 형들 아니면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잖아요. 집안이 좀 사는 거랑
형수님들의 각자 개인의 능력이랑은 다른 거예요. 어머니가 집안 보고 받아들인 거지. 형수님들 보고 결혼시킨 줄 아세요? 남편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가족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쉬지 않고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하자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가족들은 당황했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남편이 대들자 아주버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내면서 점점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갔고 남편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다고 제 손을 잡곤 집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시댁에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제 귀에 들렸던 말은 시모가 인연 끊자며 다시는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네요. 저는 시댁 가족분들의 행동을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부부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못마땅한 시선으로만 바라보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덩달아 힘이 나고 격려가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왜 가족들이 오히려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과의 연락을 끊어버린 채 살아왔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라 연락을 드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출산을 하게 되었고 몸이 회복되고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이후부터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다니던 회사에 다시 근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저희 가족에게는 연속해서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바라던 임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고 남편은 기사에서 대리로 진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면 갈수록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얼굴과 마주하게 되는 일이 있었네요. 그날은 아이 예방 접종 때문에 월차를 내고 병원으로 가기 위해 유모차를 끌며 아파트 건물에서 걸어 나와 신호등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제 앞으로 차량 한 대가 서더니 창문이 내려졌고 차 안에는 새 형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일단 인사를 건넸는데 제 뒤에 있는 아파트를 보시곤 형님들은 차에서 내리셨어요. 그리고 첫째 형님이 선글라스를 벗으시며 안 보던 사이에 많이 변했다고 불쾌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네요. 둘째, 셋째 형님은 뒤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애까지 출산했으면서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어? 동서는 정말 얼굴 안 보고 살고 싶은 건가 봐? 왜 이렇게 개념이 없니? 손윗 사람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와야 받아주겠다는 거야? 누가 잘하고 잘못했던 일단 손 아랫사람이 먼저 들어와야지. 형님은 제가 왜 싫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죠? 저희 집안이 못 살아서 그런 건가요? 그때 어머님 댁에서 나온 이후로 줄곧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해야 하고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님들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저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결혼 이후 저는 최선을 다해왔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노력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시댁에 모이면 살림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동서 집안 자체가 빈곤한데 같이 엮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냐고. 입고 있는 옷 자체를 봐봐. 동서가 지금 끌고 있는 유모차를 봐봐. 머리부터 발끝까지 거짓골인데 우리가 같이 어울려줄 거라고 생각해? 그냥 자연스럽게 무시하게 되는 거야.
이런 쓰레기 같은 유모차 끌고 다니면 애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고스란히 애한테 전달된다고. 내가 동서였으면 태어난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을 것 같아.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제대로 된 유모차 하나 사줄 수 없으니 바닥에서 올라오는 충격이 전부 다 머리로 전달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은 모르겠지. 점점 자라면서 지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에 따른 원망은 고스란히 동서한테 되돌아가는 거야. 태어난 애도 불쌍하지만 벌어먹고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동서도 참 안타깝다. 동서는 휴거라는 말 알아? 이제 막 입주해서 모를 수도 있겠다. 앞으로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 자주 듣게 될 텐데. 요즘 애들이 세상 보는 눈이 얼마나 빠른데. 어렸을 때부터 빈부격차를 안다니까. 휴거가 휴먼시아 거지라는 말이래. 그래서 임대아파트 사는 애들과는 어울리지 않으려 한다더라. 학교에서 따돌림까지 받는다던데? 그런데도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니? 저는 더 이상 대화 자체를 엮고 싶지 않았어요. 새 형님들한테 쓰레기 냄새가 너무 역하게 올라오는 것 같아 더러워서 피해버렸고, 형님들은 제가 멀리에서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며 비웃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저런 모습을 보이니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임대 아파트에 산다고 거지라며 놀리는 애들이 잘한 것처럼 말하는 형님들이 인간 이하라는 걸 그때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형님들은 더 이상 마주치지 않았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서 시모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부모 자식 간의 혈육을 끊어낸다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그때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인연 끊는다고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무슨 행사 때만 되면 참석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셨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자 저희 집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신 거죠? 저희는 더 이상 볼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할 말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자식과 인연 끊는다 해도 어떻게 사는지 확인은 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와봤다. 그런데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산다는 거야? 지금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왔었어요. 할 말만 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오늘 외식하러 나가봐야 하거든요. 사부인 오셨어요?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연락 한번 드렸어야 했는데 보시다시피 워낙 육아에 정신없어서요. 사돈까지 이 좁아터진 집구석에 함께 지내고 계신 거예요? 한 층에 8세대가 사는 것도 충격인데 우리 집 거실보다 작은 공간에서 답답해서 어떻게 사니? 이번에 너희 큰형이 그래도 동생이라고 일자리 하나 알아봤다고 하니까 이번 명절에 꼭 오거라.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만족하면서 잘하고 있으니 그런 거 신경 안 써주셔도 돼요.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직도 몰라요? 시모는 그래도 태어난 손자가 궁금하셨는지 제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계속해서 쳐다보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아들 손자라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았습니다. 첫째 형님부터 셋째 형님까지 전부 다 딸만 줄줄이 낳았기 때문에 시댁 집안의 첫 아들이었죠. 시모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저에게 손자 얼굴 한번 확인해 봐도 되냐고 한마디 하셨지만 남편이 강하게 거부하면서 시모를 밖으로 내친 다음 현관문을 세차게 닫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밖에서 명절날 얼굴 한번 보자고 한 번 더 얘기하신 다음 돌아가셨네요.
하지만 이미 마음에 상처를 크게 받은 남편은 명절날에도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고 시모도 이런 관계가 지속되자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네요. 그렇게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었어요. 남편은 차장의 위치까지 올라섰고 저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새로 시작한 일에 대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많은 협력업체 사장님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분의 세금을 담당해 주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타고 흘러가 여러 업체들과의 계약도 성사시키며 안정적인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네요. 남편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저는 사무실에서 일을 해오던 도중 세무사에 관심이 생겼고 그때부터 회사 일과 병행하며 집에 들어와서도 아이가 자는 틈을 타 틈틈이 공부해 왔어요. 그렇게 몇 년간 준비한 끝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세무법인에 소속이 돼서 많은 일들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리고 노력한 결과 따로 사업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저희 가족의 삶도 많이 변했고 새 가족이 함께 지낼 수 있는 넉넉한 아파트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주어지는 대가는 배신을 하지 않았고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은 가정생활을 유지하던 어느 날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가려는데 제 앞에 10년 만에 얼굴을 마주하게 된 새 형님이 문 앞에 서 있었고 형님들도 저를 보자마자 놀랐는지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지금의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 입을 열었네요. 아, 동서가 직업을 바꿨구나. 여기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거야? 정장을 입고 있어서 하마터면 몰라볼 뻔했네. 10년간 연락도 하지 않고 살더니 요즘 인물이 아주 환해졌어. 여기 세무서의 대표님 좀 만나러 왔는데 자리에 계시지? 안내해봐. 대표님이 워낙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그만 돌아가 주시죠. 예약 없으시면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동서, 10년간 우리 얼굴 잊어버린 거 아니지? 그동안 인연 끊고 살았다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야? 어디서 형님들한테 눈을 치켜 세우고 안 된다는 말부터 나오는 거야? 비켜! 동서가 없어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으니까. 말 좀 섞어줬다고? 그새 기어올라? 대표님, 무슨 일 있으세요? 갑자기 밖이 소란스러워서 나왔는데 아시는 분들이신 거예요? 지금 면담실에서 손님 기다리고 계세요. 저기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동서가 여기 세무서 대표라고요? 정말 확실한 거예요? 지금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제 직원이 쓸데없이 왜 장난을 치겠어요. 지금 바쁘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저희 세무서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담을 하시러 온 것 보면 세무 쪽 관련해서 상담 받으시려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담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네요. 동서,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봐온 정이 있는데 너무 매몰차게 등 돌리는 거 아니야? 일단 내 말 좀 들어봐봐. 새 형님이 세무서에 갑자기 찾아온 이유는 고액 체납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적발되지 않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였어요.
이미 국세청에서 전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숨기고 있는 재산마저 뺏길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숨기고 있는 재산까지 밝혀낸다면 집안은 전부 다 무너진다며 걸리지 않는 방법을 알고 싶어 찾아온 거였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돈이 어디로 굴러가도 나라에서는 전부 다 알고 있다며 더 이상 상대하지 않으려 했지만 집안에 체납 딱지까지 붙어버린 상태라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회복할 수 없어 골치를 썩고 있다면서 이어서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네요. 새 형님들은 잘못된 투자로 꽤 많은 빚을 지게 된 상태인데 이 사실을 아주버님들 몰래 일을 저지르다가 돌이킬 수 없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거였고 잘못된 투자로 몇십억의 빚을 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남은 현금의 출처를 물어보니 새 형님들은 나라에서 모르는 개인 금고 안에 보관해 두었다며 그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길래 정확하게 어디에 두었는지 물어보았고 형님들은 제가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지 개인 금고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의 위치를 받아 적은 뒤 새 형님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세금 신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의무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수 처리될 거라며 직원에게 고액자 체납 신고를 하라며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새 형님들은 얼굴빛이 사색이 되더니 흰 석고처럼 굳어버렸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새 형님들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저는 체납액 징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면서 징수 금액의 10%의 포상금을 나라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게 되었고 잘못된 투자로 부당 이익을 챙긴 것도 모자라 빚까지 지면서 세금 한 번 내지 않고 몰래 개인 금고에 현금을 가지고 있던 것까지 전부 다 몰수되는 일이 발생이 되면서 결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네요. 앞으로 시댁 집안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뻔히 보이지만 저희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도움도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금의 삶에 시댁 집안이 끼어들지 않게 확실히 선을 그으려 하네요. 그 사람들이 저희 가족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평생 후회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제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서 딸 둘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엄마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겨울은 저에게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고 그때만 생각하면 제 두 딸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훔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네요. 벌써 3년 정도 지난 일인데도 제 마음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데도 저희 가족에게 막대했던 사람들은 그때의 기억을 전부 잊어버린 것 같네요. 당한 사람은 기억을 하지만 가해를 한 사람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저희 부부는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좋게 봐주셔서 국밥집 차리는데 금전적인 부분을 일부 도와주셨어요. 남편은 어렵게 얻은 기회를 쉽게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 결과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일이 잘 풀리니 자연스럽게 양가 부모님께서 식당 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주말 같은 경우 부족한 일손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두 딸들은 시댁에서 시모가 돌봐주면서 오로지 식당 일만 신경을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네요.
모두가 저희 가족이 잘 됐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신 채 도움을 주셨었죠. 정말 감사했고 신경을 써주신 만큼 저희도 능력선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해드리려 노력을 했었어요.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시동생이 결혼을 하겠다는 소식을 갑작스럽게 전해왔어요. 저희 식당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바쁜 시간을 피해서 직원들에게 부탁한 다음 시댁을 찾아가게 되었네요. 그리고 예고도 없이 통보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임신? 갑자기 결혼하겠다는 말을 한 것도 충격인데 애까지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급하게 소식을 알린 거니? 엄마, 죄송해요.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래도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그리고 아직 놀라긴 일러요. 며칠 전에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저도 너무 놀라서 말도 안 나왔었어요. 이 사람 뱃속에 아이가 하나가 아닌 둘이에요. 결혼을 하겠다고 한 번 충격을 주더니만 임신했다며 2번 충격 주더니 지금 저 뱃속에 아이가 둘이나 있다고? 속전속결 얼마나 좋아요. 엄마가 저보고 항상 언제 결혼할 거냐고 닥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원큐에 해결해 드렸어요. 저희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서 식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너는 생각이 없는 거니? 뭐든지 절차가 있는 건데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결혼할 자금은 있고? 그건 형이 도와줄 수 있지. 요즘 식당 잘 나가서 돈도 잘 벌고 있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 형이 지원해 줄 수 있잖아.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테니까 부탁 좀 할게. 신혼집은 당장 마련할 수 없어서 엄마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어. 너무 밀어붙인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들 좀 해주세요. 정신 나간 것들. 지금 너 아빠 쓰러지는 걸 보고 싶어서 작정한 거야? 내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너희들한테 방 하나도 내어줄 마음 없으니까 다들 내 집에서 썩 나가. 결혼은 꿈도 꾸지 마. 허락해줄 마음은 조금도 없다. 임신해서 결혼하겠다는 것도 충격이었는데 뱃속에 아이가 둘이나 생겼다는 건 입을 다물지 못할 사건이었어요. 문제는 시동생이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시부께서 생각 없이 일을 저지른 모습을 보고 화가 상당히 치밀어 오르셨는지 당장 나가라고 분노하시게 되면서 시동생은 울상을 하면서 임신한 여자를 바래다 주고 한참 뒤 집으로 돌아왔네요. 시부는 시동생이 집에 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 채 방에 들어가셔서 화를 삭히시다가 시동생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부는 손에 물건이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고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분노하시는 시부를 말리면서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들어보자고 겨우 설득시킨 끝에 다시 거실에 모두가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너 지금 제대로 살아온 적도 없으면서 이런 큰일을 저질러 놓으면 누구 보고 감당하라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 뒤를 닦아줘야 하는 건데? 아직 아빠가 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놈이 일부터 저지른다고 앞으로의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아까 그 여자 앞에서 네가 우리 가족에게 했던 말들이 얼마나 창피한 건 줄 알아? 네가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밖에 더 돼? 집안 욕먹이는 짓을 왜 자초해서 하는 건데?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니니까 혼자 알아서 해결해라. 나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을 거고
너희 큰형한테도 손 벌릴 생각 마.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했고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식당 말아먹을 일 있어? 모두가 식당으로 뛰어들고 있는 판국에 너는 개업식 날 빼고 한 번이라도 식당에 찾아와 고개 내민 적도 없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도와달라고? 정신 나간 놈. 너는 아직 멀었어. 여보, 그래도 지금은 단순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장수도 분명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번만 마지막으로 도와주면 정말 열심히 살아갈 거라고요.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겠어요? 한 번만 믿어보세요. 맞아요. 아빠가 안 믿어주시면 누가 저를 믿어주겠어요? 이번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아갈게요. 분명 열심히 살겠다고 말은 했었지만 남편과 결혼하고 그동안 시동생을 봐오면서 느낀 건 절대 달라질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하나 조금도 끈덕지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주게 될 거라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동생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고 많은 고민을 하는 듯 보였어요. 모두를 한순간에 힘들게 만든 시동생의 표정은 별것도 아닌 걸로 왜 심각해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보고 있었네요. 결국 한참 동안의 대화 끝에 지어진 결론은 시동생의 결혼을 허락해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고 시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어보겠다며 결국 받아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이 원하는 대로 결혼식을 올린 뒤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동서 집안이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시동생과 함께 작은 집 하나 마련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 내외는 시댁에 살게 되었는데 걱정했던 거와 다르게 동서는 시댁 생활에 적응을 잘해왔고 시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시모는 뱃속에 아이가 둘이나 있다는 말에 산부인과에 다녀온 이후로 동서에게 지극정성이었고 제 두 딸들을 돌봐주실 여건이 되어주지 못하시는 것 같아 친정집에서 두 딸들을 돌봐주셨네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시모에게도 부탁할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식당 일을 마무리하고 시댁에 들어가면 손주들을 방치만 하신 상태로 아무것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동서와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 딸들은 저에게 달려와 배가 고프다면서 식당 가서 밥 먹자는 얘기까지 나오길래 아무것도 안 먹었냐고 물어보니 애들은 할머니 집에 와서 간식조차 먹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짜증이 확 밀려와 동서와 배만 어루만지고 있는 시모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네요. 어머님,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어떻게 지금까지 애들을 아무것도 안 먹일 수가 있어요? 배고프다고 하지 않았나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요즘 너무 정신이 없이 바쁘잖아. 그러다 보니 못 챙겨줄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왜 화를 내니? 그리고 돌봐주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니? 냉장고에 창거리 있으니까 애들 대충 먹이고 돌아가도록 해라. 당신 지금 애들한테 아무것도 안 먹이고 있었다고? 이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내가 왔는데도 앉아만 있어? 당장 일어나서 밥상 좀 차려와. 집에서 뭐가 바쁘다고 애들을 굶겨? 나도 출출한 잠이었는데 서둘러서 준비하도록 해. 아버님 오셨어요? 제가 요즘 너무 배가 불러서 제대로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동서, 그래도 누워서 인사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아무리 남들보다 배가 많이 불렀어도 인사는 똑바로 해야지.
그래서 새아가가 지금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니?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른 날보다 왜 이렇게 까칠해? 지금 제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요. 애들이 유치원에서 끝난 시간이 언제인데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다는 말을 들으면 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다음부터 애들 돌봐달라는 말 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의 차별은 저도 참을 수 없겠네요. 저는 애들을 데리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급하게 음식 준비를 했는데 많이 피곤했는지 방에 들어가 쓰러져 자고 있었네요. 시모가 갑자기 이렇게 차별을 두게 된 이유는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모가 그토록 원하던 아들 손자였는데 그것도 둘이나 아들이다 보니 제 딸들은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이의 신경을 안 써주실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어요. 저도 그날이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아 한동안 애들을 데리고 시댁에 찾아간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집이 가까운 것도 아니라 부탁하는 게 상당히 껄끄러워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만 했어요.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은 거리라 차라리 식당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좋을 거라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식당에서 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주려고 식당 내부 구조 조정을 다시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내부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저도 더 이상 시댁에 맡기지 않아도 돼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었죠. 그런데 제가 시댁에 가지 않자 시모가 동서를 데리고 식당으로 들어왔네요. 시모가 식당에 온 이유는 동서에게 몸보신 시켜주려고 진짜 손님으로 온 거니 제대로 된 대접을 받겠다는 돌발 행동을 보여주셨었죠. 가족 모두가 당황한 상태에서 시모는 음식을 주문하셨고 식당에는 많은 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상황을 안 좋게 만들고 싶지 않아 주문한 음식을 내어드렸어요. 그런데 동서가 음식을 보자마자 실망을 많이 했다는 얼굴로 숟가락 하나 뜨지 않은 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동서, 왜 그래? 음식이 원하는 게 아닌 거야? 그래도 신경 써서 국밥이랑 수육 양껏 올려줬는데 이런 거 싫어하나 봐? 이런 거 많이 먹어둬야 한다. 곧 애가 나올 텐데 이것저것 가리면 안 돼. 든든하게 먹고 체력 보충해 놔야지. 어머님, 제가 이런 거 원래 잘 먹지 못해요. 솔직히 지금 냄새 때문에 약간 올라올 것 같아요. 그냥 나가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한 숟갈 떠보는 게 좋을 텐데. 첫째가 신경 써서 준비해줬는데 그래도 조금은 맛을 보는 게 좋지 않겠니?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런 식당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동서는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는지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시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온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국밥 같은 거 안 좋아하는지 몰랐다고 시모도 자리에서 일어나셨네요. 그런데 밖이 소란스럽길래 밖의 상황을 살펴보니 동서가 저희 식당 문 앞에서 뱃속에 저장되어 있던 음식들을 전부 다 개어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집안 식구들도 충격을 받았지만 손님들이 동서의 모습을 보곤 전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네요. 시모도 많이 당황했는지 급하게 동서를 데리고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그날 장사는 동서와 시모 때문에 전부 다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부는 식당 안에서 식사하고 계신 손님들께 양해를 구했고 남편은 동서가 남겨놓은 흔적을 급하게 치우기 시작했어요. 시모와 동서는 한참 뒤에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 하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향하셨습니다. 시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시모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난리를 치셨고 시모가 주문한 음식값은 꼭 지불하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했고 좋지 않은 감정들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시부는 그냥 넘어가지 못할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식당 일을 마무리한 뒤에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고 했었지만 시모에게 음식값도 받아야 된다며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셨어요. 당신은 도대체 뭔 생각으로 온 거야? 한마디 말도 없이 제일 바쁜 시간대 와서는 제일 비싼 음식들 시켜놓고 하나도 먹지도 않은 채 나간 것도 모자라. 식당 문 앞에서 전부 다 케어내면 어쩌자는 거야? 세아가 너는 식당 문 열고 들어올 때부터 음식 냄새 맡아보면 자기랑 안 맞는 음식인 걸 알고 있었을 텐데 무슨 생각으로 억지로 들어온 거야? 어머님이 그래도 몸에 좋다고 하시니까 참고 먹어보려 했던 거죠.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깟 일로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어머님, 빨리 음식값 줘버리세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이제 곧 출산인데 너무 뭐라고 하시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아버님 대를 이어줄 아들이 둘이나 있다는 거 모르세요? 아버지, 이 사람 지금 한창 예민한데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잔소리만 늘어가요? 서방님, 아까 식당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시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서방님이 나서는 건 좋아 보이지 않네요. 너는 또 일을 그만뒀다며? 어떻게 된 게 한 군데에서 진득하게 일하지 못하는 거야? 아버지, 그냥 저놈 내쫓아 버리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그럴 생각이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거지. 장수 너는 내일부터 당장 짐 싸서 나가거라. 함께 있어봤자 좋을 것 하나 없다. 근처에 집 하나 구해서 둘이 살아봐야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뼈저리게 느끼지. 이렇게 해서는 맨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을 게 뻔해. 당신도 더 이상 나서지 마. 알겠어? 시부는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동서내외는 곧 출산인데 말도 안 된다고 절대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었죠. 그런데 동서가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은 건지 아니면 예정 시간대로 진통을 느끼게 된 건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배가 아프다는 말을 꺼냈고 시동생은 산부인과까지 태워달라며 제 남편에게 사정을 했어요. 남편도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했는지 동서내외를 차에 태워 산부인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동서는 아들 손자를 연이어 등남하게 되는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산후조리를 끝낸 뒤 자연스럽게 또다시 시댁에 얹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도 아들 손주를 둘이나 보게 돼서 신기하셨는지 더는 내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식당 전체를 저녁 시간에 한 회사에서 단체 회식을 잡게 되면서 자리가 모자라 애들이 쉬는 방까지 테이블을 놓게 되었고 시모에게 대충 어느 상황인지 설명드린 다음 애들 좀 봐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동안 저희에게 미안한 일들이 많으셔서 거절하시지 않고 애들을 돌봐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손님들을 응대하며 마감 시간보다 한참 늦게 정리할 수 있게 되면서 다음 날은 식당을 재정비해야 될 것 같아 하루를 쉬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워낙 늦은 시간이라 애들이 기다리다 지쳐 잠들었을 생각에 서둘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동서만 갓난아이를 돌보고 있었고 시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길래
동서에게 물어보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희 부부와 시부는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병원 입구에 도착을 하자마자 건물 밖으로 나오시는 시모와 딱 마주치게 되었고, 사색이 된 얼굴로 도망치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붙잡아 딸들이 입원한 병실로 안내하라며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렇게 시모가 안내한 병실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은 약을 먹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였어요. 정확한 상황들을 알기 위해 시모에게 다시 여쭤봤네요. 동서가 대충 설명해 주긴 했지만 그 말이 사실이에요? 애들을 보일러가 고장난 냉골방에 넣어두고 방치했다면서요? 오늘 한파인 거 모르세요? 보일러가 얼어서 동파가 될 정도인데 애들을 냉골방으로 밀어넣는 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구급차까지 부를 정도로 애들이 심각했다는데 저 모르게 제 딸들을 입원 수속까지 시키신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그러는데요? 애들이 감기 기운이 있었나 본데 너무 오래 방치했는지 폐렴까지 오게 됐다더라. 나는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런데 손자를 둘이나 돌보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계속 할미를 귀찮게 하잖아. 자기들끼리 놀면 될 것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너무 요구사항이 많길래 조용히 좀 하라고 냉골방에 넣었는데 아들 손자를 둘이나 돌봐서 그런지 나도 모르게 잠에 빠지게 되었단다. 그런데 잠에서 깼을 때 애들이 조용하길래 문을 열어봤는데 애들이 잠들었다가 저체온증으로 의식이 없어진 건지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야. 일단 무사하면 된 거잖니? 며칠 고생하면 괜찮아진다니까 그때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된다더라. 무사하면 된 거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애들 목숨이 위험해질 뻔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아들 손자만 귀하고 제 딸들은 귀하지 않나 보죠?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얼굴 못 보고 살겠어요.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때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라도 용서 못해요. 결국 시모는 병실에서 쫓겨나다시피 도망치게 되었고, 시부는 아무 말 없이 시모를 뒤따라 가셨어요. 어떻게 손녀들에게 그런 충격적인 행동들을 저지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 옆을 지켜주던 도중 동서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시부가 이성을 잃었다며 집안이 풍비박산났다면서 최대한 빨리 시댁에 와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병원의 위치를 알려드린 뒤 시댁으로 빠르게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시부와 시동생 간에 안 좋은 대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동서는 저에게 달려와 시부를 말려달라며 눈물을 보이면서 애원하고 있었어요. 당장 문 열지 못해. 당신 이러는 거 내가 가만둘 것 같아? 애들 보는 앞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애들 보는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 방에서 절대 나올 생각하지 마. 너희들도 내 허락 없이 문을 열어주면 용서치 않을 거다.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오늘 한파인데 온몸에 물을 뿌리시면 어떡해요? 그러다 동상이라도 걸리시면 어쩌려고요? 동상 좀 걸리면 어때서? 애들은 생과 사를 오고 갈 뻔했었다고? 어른이 돼가지고 애들을 그런 식으로 방치하는 게 맞는다는 거야? 온몸이 얼어붙어도 절대 열어주지 않을 테니까 애들이 받았던 고통 똑같이 한번 느껴봐.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내 집에서 그만 나가거라.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다. 나한테 기댈 생각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절대로 돌아오지 마라. 아버지, 지금 저희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절대 못 나가요. 저도 나갈 수 없어요. 어머님이 잘못하신 걸 왜 저희가 피해를 봐야 하는 건데요? 아버님은 지금 울고 있는 손자들 안 보이세요? 세아가 너 말 잘했다. 그럼 너는 내가 아끼는 손녀들이 냉골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었으면서 그걸 방치하고 있어? 내 손녀들이 울고 있었을 텐데 두 눈과 귀를 닫고 있었니?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눈앞에서 사라지거라. 동서는 나한테 전화하기 전에 어머님이 잘못된 행동을 하시면 그걸 말렸어야지.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 동서도 내 자식들이 꼴 보기 싫었던 거잖아. 아버님은 지금 좋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당장이라도 동서 머리채 잡을 수 있어. 진짜 꾹 참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성을 잃어버리기 전에 아버님 집에서 서둘러 나가주길 바래. 동서 내외는 끝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결국 남편이 시동생의 멱살을 잡고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그렇게 되자 동서는 자식들을 품에 안은 채 집 밖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한 잘못에 대해 끝까지 용서를 구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님은 그런 시모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셨고 냉골방의 문을 열자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와 안방 이불 속으로 들어가 추위를 녹이셨네요. 시부는 그런 시모를 바라보며 더는 함께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고 선포하시면서 시모도 집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시모는 나가지 않겠다며 바닥에 누워서는 발버둥 쳤지만 시부에게 질질 끌려가 현관문 밖으로 내쳐지게 되었네요. 결국 시모는 시부와 별거를 하시다 나중엔 시부 말고 다른 남자분과 외도까지 걸리시면서 끝내 두 분은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시모는 그분과 헤어지셨는지 지금은 시동생 내외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의 소식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시모가 저희 식당에 찾아왔어요. 그 이유는 시동생이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도 백수 생활을 하고 있고 동선의 부모님께서도 형편이 좋지 않아 대출 이자는 쌓여만 가는데 들어오는 돈이 없어서 도움을 받으러 식당을 찾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는 시모에게 소금 한 바가지 얼굴에 들이부은 뒤 쫓아내셨어요. 노력하지도 않는 놈들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화를 내셨죠. 저도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과거의 아픔이 다시 떠올라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한파에 어른들도 견디기 힘든 추위에 제 딸들이 냉골방에서 벌벌 떨었을 걸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고 분통이 터지네요. 시모와 동서내외가 길바닥에 주저앉아 거지가 돼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시모는 소금을 한 바가지 맞았으면서도 배는 고프셨는지 국밥 한 그릇만 줄 수 있냐는 어이없는 말까지 꺼내셨었네요. 여러분들께서는 시모의 행동에 대해 이해가 되시나요? 왜 이렇게 아들 손자를 집착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시모는 제 딸들이 꼴보기 싫었던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어요. 식당을 옮기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의논 중에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 어떤 방법이 제일 현명할지 의견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